당시에 이제 금시총 대비해서 금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4억 정도였거든요. 예, 저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한 13년 정도 주로 채권, 뭐 주식 이런 전통적인 자산들을 운용해 왔습니다. 프랍 트레이딩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했었고요.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크립토 씬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실제 투자 그리고 또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뭐 기관 투자자로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은 또 크립토 씬에 완전히 들어와서 또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또 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수목튜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대중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디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디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젠이 뭐냐면 이쪽 씬에 완전히 좀 미쳐 있다. 어찌 보면 나사가 하나 빠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많이 매료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억을 훌쩍 넘었다가 조정받고 대략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정받았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9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들은 사실 그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자주 목격되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신고가를 일반적인 자산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면 신고가 갱신은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이 자산이 기존과는 좀 다른 밸류가 추가가 됐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움직였던 뭐 이런 패턴에서 또 다른 가격대를 갔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고 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는 사실 그전 고가를 침범해서 내려오는 경우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지난 고점 이하로도 내려갔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강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과거 흐름들을 보면 신고가 갱신 이후에도 대략적으로 그 강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뭐 20-30%의 조정을 대략 한 4-5번 정도는 보여줬거든요. 예, 2017년도 때도 그랬고 또 지난 21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 강세 흐름들이 반감기 사이클에 의해서 좀 도래되고 특히나 또 이번에는 ETF에 의한 기관 자금까지 유입되는 걸 감안하면 뭐 어쨌든 강세의 흐름은 좀 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조정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이제 뭐 대략 73,000불 정도 최근 이제 고점이 그 레벨이었는데 그럼 언제 그 레벨 가냐라는 거는 사실 뭐 저도 뭐 다음 달에 갑니다. 이걸 제가 컨벤션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가격이 움직이려고 하면 어떤 트리거 하나로도 금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약간 낙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이례적인 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을 전망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도 몇 년 전에 이미 21년도였나요?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4억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리는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금시총 대비해서 금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4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마 지금 계산해보면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일지는 모르겠으나 5억 정도까지 가는 거는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금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한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그 돈이 많이 풀렸고 실질적인 어떤 화폐가 가지고 있던 구매력들은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영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금이라는 게 가장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잘하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갖고 보면 그것들을 계속 방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가장 선호되던 어떤 그 투자 대상이었는데 최근 몇 년은 왜 이렇게 부진했나? 그 원인은 저는 비트코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뭐 일부 한 절반 정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가격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이클이라고 제가 뭐 무조건 이번에 뭐 5억 한다 이렇게 주장은 못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뭐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런 생각이고요. 의외로 뭐 이번 사이클이 아니라 당장 뭐 올해 말 내년 초일 수도 있죠. 그런 흐름은.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가격의 흐름이라는 거는 대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그 가격이 확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ETF가 승인되고 나서도 최근 10일 동안 보면은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지금 10일 연속으로 지금 순유입이 다시 되고 있어요. 한동안 뜸했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기관들이라든지 뭐 각국 정부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누구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스파이크를 튀기면서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제한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 보이지 않는 담합 아닌 담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뭐랄까요 뭐 글로벌 매크로의 어떤 뭐 이벤트가 탁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스파이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들한테서 많이 이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좀 그 낙관을 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좀 주춤하더라도 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오늘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금도 일부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멘탈 관리에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다. 이 얘기도 조금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라는 게 일반적인 자산한테는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가격이 되려 이제 좀 일시적인 어떤 약세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이고요. 아주 수리적으로 그냥 금리 낮춘다 바로 채권 가격 상승이고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의 경우에 조금 달라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오히려 이제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금리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급격하게 이제 뭐 금리를 상승시키는 어떤 국면에 왔다.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 왔다 하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이 뭐 일단은 좀 빠질 겁니다. 그때 같이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화폐의 어떤 구매력이 하락해 가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는 또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와 비트코인의 상호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일단 확실히 우호적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공약이라는 게 100% 그렇게 또 실제로 이행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당선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당선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크립토 프렌들리한 분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마켓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누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크립토 전략이나 이 부분은 국가 좀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차이가 클까?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확실히 크립토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좀 뭐랄까 표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뭐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오히려 선거 전까지의 어떤 지지율 변화 요것일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봤습니다. 그 기사 바이든이 뭐 밈 전문가를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에 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억대 연봉을 제시했다. 뭐 그 캠프에서 이렇게 채용 예정이라는 그 공고가 떴다고 봤는데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서 ETF 얘기를 그래서 ETF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매집한 국가는 없거든요. 주요 국가라 하면 적어도 G20 국가들. 그런 데는 아마 저희 추측에는 국가들 간에 서로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G20 재무장관들 모이거나 하면 이제 주로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분명 수년 전부터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것들은 아젠다로 많이 채택되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자고 한 약속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각국 정부 중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도 분명히 있을 텐데 드러내놓고 매수하고 있는 데들은 뭐 엘살바도르 정도나 뭐 아프리카의 뭐 이런 뭐 중앙 아프리카입니까?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이것이 전략 자산이고 중요한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확보한다라는 건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제 ETF 그리고 또 해당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거래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도 정확히는 이제 ETF 자체의 어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커스터디하는 그 기업 또한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중국 또한 좀 빠르게 ETF를 도입하고 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거래소를 키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 지금 ETF로 승인된 그 자산운용사 세 곳이 전부 중국 본토 기업들이에요.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리고 지금 브로컬리지 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 받은 그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는 그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국에 한 40군데가 지금 승인 받아 있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뭐 해시키, OSL 이런 두 기업인데 이것 또한 중국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홍콩 얘기하면 뭐 아시아 금융 뭐 최근에 좀 약해졌지만 금융 허브 뭐 외국계 기업들의 어떤 리전 헤드들 아시아 리전 헤드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홍콩에 뭐 비트코인 ETF 혹은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인프라는 전부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홍콩이 뭐 일국양제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그 반환된 지가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뭐 이제 중국에 편입됐지만 제도는 따로 간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중국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 실제로 뭐 중국의 지도자 그룹들 또한 이제 뭐 친중이 아니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바뀌어 왔고 그래서 아시아 리전 헤드들 외국계 리전 헤드들도 좀 많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데로 이동을 했고 사실상 이제 홍콩이라는 껍데기이지만 실제로 중국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분들이 홍콩 ETF 뭐 직접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거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는 건 환경은 아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ETF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던 거를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전략적 차원에서 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론칭하고 나서 거래량 없다고 사람들이 막 좀 우습게 생각을 해요. 홍콩 ETF를.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가격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려고 하면 물론 코인베이스도 상장 기업이고 규제 당국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말을 잘 듣는 기업이겠지만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들, 거기 구성원들, 뭐 경영진들 훨씬 더 컨트롤하기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상품이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선택들하고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선 효과가 되는 곳에 결국에는 이제 좀 몰려가고 거래하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참여자가 많고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에 다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업비트가 이제 가장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원화 마켓이.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한다. 경쟁이 잘 될까? 일단 그 생각이 들고 기존의 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도 그 여러 거래소들이 경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 거래소 뭐 여기저기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데 좀 쏠리게 되고 결국 MS가 한 군데가 50%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CME를 가지고 CME에서 그렇게 하든 어떻든 어쨌든 뭐 거기 다 민간 기업들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뭐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아주 중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뭐 코인베이스도 현재는 좀 잘 규제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특징. 그 구조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최초의 희소성을 가진 어떤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00만 개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에 의해 가지고 4년 단위로 이제 풀려는 공급량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강세 구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동시에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뭐 US 달러로 비트코인이 몇 달러다 혹은 코리안 원화로 뭐 몇 원이다 뭐 1억 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하는 그 금액이 그 기준이 결국 피아트 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화폐들은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땅값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왜 수량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누가 하나 드릴게요라고 하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세 구조를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덥션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품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더 강력한 것이죠. 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단순하게 장신구로 쓰이거나 뭐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더라도 각국 정부가
리졸브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금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둠션 과정이 없습니다. 이미 어둠션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제 금이라는 게 역사가 2000년에 걸쳐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 쪼가리 아니냐, 0으로 갈 것이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도 분명히 소수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러다가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뭐 0은 가지 않더라도 뭐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갈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영원히 계속 오르는 게 어딨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둠션 되는 과정에서 또 이 비트코인 상품 자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유발되는 요인을, 가격 상승을 유발한 요인을 이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거를 이제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가격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좀 동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소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자산의 어떤 다변화 측면에서 일부 가져가시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올해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선전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서 서로 키 맞추기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 초 대비해 가지고 보면 아마 이 세 종목들이 현 시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연초 대비 한 60% 정도씩 올랐거든요. 60% 내외.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요. 뭐 제가 말한 알트코인이라 하면 한 시총 한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뭐 아예 뭐 너무 작은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총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올해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고 또 뭐 10% 20% 정도밖에 못 오른 상대적으로 그런 메이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영 좀 못 오른 코인들도 많습니다. 반면 뭐 일부 코인들 뭐 톤 코인이라든지 뭐 일부 코인들은 뭐 200%씩 이렇게 오른 것도 있어요. 성과가 좋은 코인들은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이 밈 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아이러니한데 밈 코인이 대략적으로 시총 지금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의 YTD 연초 대비한 수익률로 보면 거의 500%대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밈코인의 성과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이제 AI 관련된 코인들 이런 것들의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되려 이제 뭐 코스모스라든지 코스모스도 나름 생태계가 좀 제가 아까 뭐 이더리움만큼 된 건 솔라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코스모스도 나름 생태계가 좀 있는 코인인데 그런 것들의 성과가 좀 안 좋아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트코인들 중에 재미없는 코인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알트코인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좀 올해 들어서 유난히 성과 좋은 것들, 뭐 앞서 말씀드린 밈이라든지 AI 혹은 뭐 일부 코인들, 뭐 톤 같은 것들 막 좀 단기 최근에 좀 생태가 급성장한 이런 것들 안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안 좋을 겁니다. 예. 좀 우울하죠. 좀 침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트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랄까요? 뭐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마켓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성숙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뭐 그때 ICO 붐이었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그냥 미쳐 날뛰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뭐 0.89 뭐 이렇게 가까울 정도로 비트코인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뭐 이런 어떤 장세였다고 본다면은 21년도에는 그게 조금 더 약했고 지금 요번 강세 사이클에서는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랄까요? 제가 이제 앞서 알트코인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AI라든지 밈코인이라든지 뭐 코스모스 생태계, 뭐 솔라나 생태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것들끼리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인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들도 좀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견은 아마도 저기에 좀 많이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이것들 중심으로 강세장이 만약에 펼쳐진다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올해 하반기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들어온 것들이 예전 같으면은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팔고 알트 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데 ETF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환매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 분수 효과, 뭐 먼저 간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종목들로 착착착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은 좀 약해지지 않겠냐. 요런 논리로 보입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좀 유망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액티비티가 많이 확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아주 중요한 어떤 테마를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뭐랄까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사실은 올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PD님이 이제 어떤 밈코인이 뭐 요즘에 뭐 유명하냐 이런 이제 개별 그 종목에 대한 질문하셨을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뭐 올해 들어서만 나온 밈코인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잊혀져 버린 그러니까 아무런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팀만 출시를 한번 해보고 끝난 밈코인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그럴 정도로 많습니다. 뭐 솔라나 체인 위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밈코인이 뭐 3,000개다, 6,000개다 이런 얘기가 기사화 돼가지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런 정도로 밈코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밈코인 자체의 수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밈코인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일부 밈코인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했냐라고 본다면은 일단 가격이 왜 급등했냐 그 부분은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이미 초기에 VC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팀이 만들어 가지고 제품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한테 채택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흐름들이 이제 VC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초기 투자 받고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쯤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처럼 그런 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아주 싼 가격에.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거나 뭐 이더리움 아니더라도 17년도에 ICO 붐에 어느 정도 싼 가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뭐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좋은 개발진들이 같이 꾸려가지고 만들어 나온 팀들은 전부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해 먹을 게 없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너무 스마트하거든요.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제품이 형성되어 있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참여자들은 그런 유틸리티, 뭐 미래 이런 거 개발하겠다, 더 확장하겠다라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이미 가격 반영 다 돼가지고 이제 이미 뭐 밸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거에 이제 비싸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우리 이 바닥에 그냥 투자하려고 뭐 좀 더 속된 말로 투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오르는 거라면은 내가 꼭 뭐 이 생태계에 대단한 그런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아니어도 내가 산 게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런 밈 붐이 일기 전에 성공 사례가 도지라든지 시바이누 같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밈으로서 성공해가지고 시가총액 거의 10위권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체 체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관련된 뭐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뭔가 순서가 다르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시작은 밈이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모든 밈들이 그걸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닮아 있어요. 예전에는 뭐랄까요, 뭐 오프라인 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가게를 탁 이렇게 내고 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놓고 마케팅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팔로워를 된 상태에서 제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해요. 막 공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주방 가전 같은 거 팔기도 하고 뭐 옷 같은 거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밈도 어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은 상태에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도 많이 모였고 시청도 많이 높아졌고 돈도 좀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체인을 만들까? 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뭐 메타버스 토큰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구상들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뭐 테슬라 결제라든지 뭐 나중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그런 데 쓰일 것이라고 지금 다들 뭐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도지코인이 한창 오를 때는 사실 이런 배경들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 시바이누 또한 마찬가지고. 그 최근에 오르는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시총 100위권 안에도 보면은 뭐 휘프라든지 뭐 페페 같은 것도 지금 최근에 뭐 20위권까지 올라왔고 뭐 휘프 그다음에 뭐 저 봉크 뭐 플로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시총 거의 5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밈코인입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냐? 전부 이제 이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냥 내가 뭐 이미 비싸진 거 하느니 나 차라리 이거 하겠다. 그리고 시총 100위권 밖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밈코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앞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미 비싸져 갖고 나온 코인에 대한 거부감, 아주 초기부터 막 탈중앙화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부터 나는 뭐 10배, 100배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아주 불투명할 때부터 이제 투기를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커진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태계를 실제로 구성하는 어떤 사례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밈은 좀 굉장히 뭐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그 인터넷 상에서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에서 또 형성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뭐랄까 의미 없는 걸로 보기보다는 뭐랄까요, 투자 환경이 온라인 기반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정말 약세장이 됐을 때는 이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99.9%는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를 제외한 아까 제가 수만 개라고 했는데 수만 개 중에서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생태계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일 거고 대부분의 밈코인들은 또 나락을 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밈코인이 전부 의미 없는 쓰레기다라는 어떤 또 극단적인 관점도 뭐 굳이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좋은 알트코인을 어떻게 찾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서 이 크립토 산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는 뭘까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토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큰화이제이션.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이 어떤 금융 생태계 이것이 실질적인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토큰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리얼 월드 에셋이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그 외에 뭐 여러 상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블록체인 상에 가져와서 거래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아직은 좀 느려요. 지금 이제 아주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들 중심으로 조금씩 아주 뭐 규모도 되게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초대형 트렌드가 될 것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초대형 테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리얼월드 에셋과 관련된 정말 좀 중요한 코인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코인 투자에 대한 비중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렵죠. 왜냐면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리스크 애프타이트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외의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비트코인 중심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뭐 대부분 가져가시고 알트코인들을 뭐 앞서 지금 언급됐던 종목들,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혹은 뭐 RWA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편입해서 뭐 80대 20? 뭐 이런 정도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본인이 스터디를 해 나가고 알아갈수록 더 리스키한 선택들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 고치겠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미리 가이드를 굳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이미 비트코인만으로도 기존의 전통 자산 대비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어떤 그 방법으로 60대 40 전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을 60%, 채권을 40% 가져가면 시장의 어떤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서도 조금 안정적이더라. 뭐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또 증시가 좋을 때는 채권이 재미없지만 60%의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뭐 60대 40이 아니라 60대 38대 2, 그러니까 2가 뭐 비트코인이거든요. 이 정도의 비트코인 편입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걸 아예 그냥 기존에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프로 정도 편입할 때 오히려 가장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냐, 그렇게 또 해보면은 뭐 비트코인을 한 17% 편입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결과들도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들과는 비트코인과 뭐 주식채권과 비트코인의 어떤 그 코릴레이션이 좀 낮아서 분산 효과를 확보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 포트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내부에서의 그 비중은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사실 흘려들었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던 거는 굉장히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11년도? 거의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할 때 이미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좀 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앞단에서 접하기 때문에 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봤거든요. 이미 11, 12년도쯤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될 때고, 13년도부터는 보도도 많이 될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쪽 씬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17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였고, 그거를 거래하려는 어떤 뭐 생각은 했지만은 귀찮아서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해왔다가 16년도부터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 했는데 그 AI한테 이제 바둑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 보면서 조금 기술에 의해서 다른 영역도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저도 좀 많이 깊게 고민해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다시 좀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했고 18년 말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완전히 전통 금융시장을 떠나서 크립토 씬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승인이 빨리 된 게 맞죠. 왜냐하면 5월 달에 승인될 거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제 1월 10일경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약간의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월, 4월 지나오면서 ETF 승인 전에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이 그렇게 빠르게 전개가 안 되는 걸 시장에서는 5월에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어떤 그런 시그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5일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바네크가 신청했던 저기 ETF 데드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에서 신청했던 거, 그게 이제 연이어서 있었는데 그 한 이틀 3일 전쯤부터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서류 업데이트 해달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ETF 분석하시는 블룸버그에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시장 분위기 바뀐 것 같다라고 포스팅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가격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임박해서 급하게 결정된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배경을 시장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리티컬 이슈로 인해서 좀 급하게 승인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폴리티컬 이슈라 함은 좀 두 가지로 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내부 정치 지형에 의한 폴리티컬 이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사실 과거에는 트럼프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완전 크립토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쪽 크립토 친화적인 분들한테는 뭔가 트럼프가 돼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엄청나게 지금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표를 뺏겨가는 그림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한 가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추측입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ETF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레리 핑크,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민주당 지지자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후원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로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한 가지 추측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월 말에 승인됐던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동시에 승인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이제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오는 뭔가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동시에 듭니다. 제가 이제 입장문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뭐 내용 자체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결론은 이더리움 이미 선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대하는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가격의 매니퓰레이션, 조작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게 된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좀 뭔가 피해 가지 않을지,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논의가 됐고, 특이 사항은 이더리움이 이제 아시다시피 스테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분 증명 형태로 지금 블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과 관련된 우려가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승인은 지금 ETF에 들어가는 이 현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일단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반면 홍콩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은 약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열려 있는 스탠스로 지금 상장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굳이 이렇게 승인을 ETF 상품화를 서둘러서 했을 이유는 또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냐,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증권성하고 좀 직결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굳이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스테이킹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적당한 수준의 일드, 그 스테이킹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뭐 3%대로 3.5%이 정도로 현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3에서 4% 정도 수준의 일들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상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ETF는 이제 몇 달 뒤에 출시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승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ETF 승인 가능성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고 확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이더리움의 가격은 그날 한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20%대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즈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런 종목들도 함께 이제 뭐 한 5% 정도, 뭐 6%, 7%이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정작 그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이 옆으로 좀 정체되는 반면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오히려 이제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렸어요. 예, 되돌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반등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은 추가로 또 약간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 위주로만 좀 상승한 셈이고요. 근데 연초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이더리움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솔라나의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또 좀 비슷해요, 셋 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키 맞추기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른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던 걸 보면 실제 비트코인 ETF의 자금 그 유입이 실제로 확인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금 S-1 상품 설명서가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론칭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에서 길면은 뭐 몇 개월 뒤에 론칭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상품이 나온 이후에 실제 유입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좀 또 외면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앞선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미리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약간 경쟁 구도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한 이후에 급하게 이제 4월 말에 4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좀 지정학적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ETF 상품이 아주 그 크게 흥행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사실 미국 정부의 그 관할권 내에 비트코인 수량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실제로 뭐 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많이 확보하고 뭐 아예 유출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주요 자원들은 지금 전부 다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서로 확보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 또한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처음엔 다 싫어했고 가능한 한 금지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한 현 시점에서는 이왕 이렇다면은 이제 좀 우리 통제권 내에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홍콩에서는 4월 말에 급하게 좀 추진을 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더리움 또한 그렇게 전략 자산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 100% 컨빅션은 없는 상태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게 아니냐, 약간 그런 관점이 있고, 크립토 허브로 그 홍콩을 좀 만들고자 비트코인만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이제 이더리움까지 같이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향후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번에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되는 코인들인데, 그것 또한 경쟁적으로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크립토 산업 자체에 좀 허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어떤 뭐랄까 그 제반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결국에는 증권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디까지 증권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는 뭐 증권이 아닌 그냥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좀 완화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좀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자체는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스테이킹 행위는 증권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SEC 내에서도, 그리고 또 증권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일드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 자체는 증권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면서 발생하는 뭐 랩트 이더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증권으로 거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결정 나는 부분들을 아마 전 세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뭐 이더리움도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더 뭐 디벨롭할 게 없습니다. 이미 완성품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재단에서 계속 제품을 빌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지금 개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탈릭 부테린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그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좀 뭐랄까요, 취약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약에 대중들의 판단과는 좀 다른 어떤 방향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과거에 이제 해킹당하고 나서 이더리움 재단이 결정했던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제 구분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주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리스크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비트코인과는 도저히 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또 중앙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이죠. 그렇지만 솔라나 또한 최근에 이제 지난 뭐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는 결국엔 솔라나는 다른 그 레이어 1 프로젝트 대비해서 훨씬 더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뭐 개발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라나 기반으로 나온 어떤 상품들이, 그 앱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사용성은 이더리움보다도 오히려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더리움과의 어느 정도 경쟁이 또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감안하면 탈중앙화라는 거는 뭐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상에서 그 탈중앙성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확보해서 좀 그런 환경을 거의 지금 유일하게 만든 체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만을 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이없는 얘기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 상대는 실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액티비티 같은 것들 보면 솔라나가 더 높았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이제 관심사가 많이 조명이 되고 뭐 트랜잭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솔라나가 오히려 앞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보다 앞서긴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솔라나도 좀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이 이미 많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되기 전에 1월 10일경에 승인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반등한 상태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한 번에 이제 뭐 한 20%대 정도로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된 직후에는 사실 자금 유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보름 이상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아직 론칭 자체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단계까지도 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시점부터 론칭할 때까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고, 론칭한 직후에 아마도 뭐 비트코인과 비슷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이제 신탁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거는 ETF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새롭게 이제 ETF 상품을 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의 손바뀜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더리움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ETF 그 기존의 트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약간 손바뀜 되면서 나머지 이제 7개 ETF들은 새롭게 이제 또 시딩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금 유입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유입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별 정체 없이 바로 뭐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사실 뭐 플로우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가격 전망은 사실 항상 어렵죠. 가격 전망 항상 어려운데,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한 4년 정도의 주기의 크립토 씬 내에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뭐 MVRV 수준이 뭐 2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2.2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강세의 허리쯤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뭐 여전히 살만한 한 구간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올해 중으로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롱텀하게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하고 이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흐름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걸 늘려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한 펀드와 편입하지 않은 펀드 간의 성과가 벌어지면 나머지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이 이제 우선일 거고요.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더 좀 리스크를 더 지는 어떤 그런 뭐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유입 또한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뭐 아직은 살만한 구간 아니냐. 사이클 측면에서도 허리쯤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ETF로 인해서 그동안에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던 자금들이 이제 뭐 올해 내년 뭐 후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입될 목전에 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좀 괜찮은 그래도 투자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해드릴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은 뻔한 얘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귀한 내용이고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인으로 제대로 돈을 벌려면 사이클 3번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예.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은 첫 번째 사이클은 뭔가 강세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조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맛만 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내가 좀 알았다 싶어갖고 이제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알트코인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었다가 결국에는 또 다 잃어버려요. 예. 그러고는 이제 여러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이클쯤 왔을 때 제대로 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신다면은 세 번의 사이클로나 제대로 벌 것을 두 번이나 혹은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코인 투자의 기본 원칙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크립토 씬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된다면은 저는 코인 투자를 지금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이제 확신을 대부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집값이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안 되는데 아파트를 갖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단타인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짧은 시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심리적으로 쫓기는 투자가 될 거거든요. 심리적인 그로 짧은 그런 어떤 시계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뭐 트레이딩에 가깝고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훨씬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립토 산업,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한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면은 이것부터 공부를 좀 하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들은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좀 하자.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변동성이 높은지는 모르십니다. 대부분이. 뭐 어떤 코인을 저도 이제 가끔 뭐 추천을 좀 해달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석에서는 이런 코인들 좀 나는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공교롭게 뭐 20, 30%가 만약에 빠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 어떤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국채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굉장히 낮죠. 예. 그리고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습니다.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당연히 크겠지만 뭐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보다는 또 변동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스닥에도 상장도 안 되어 있는 뭐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거나 상장조차 안 되어 있는 뭐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들은 훨씬 더 이 플럭추에이션이 클 겁니다. 코인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보다 변동성이 요즘엔 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IT 기업들하고 대형 IT 기업들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조정 국면입니다. 보시면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게 좀 하락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40% 50% 정도 빠진 거는 숱하게 있고요. 그리고 길쭉한 어떤 것 보면 80% 이상 조정받은 것도 벌써 3번 이상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조정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미 심리적으로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1,000만 원치 투자를 했는데 뭐 180만 원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멘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거쳐온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 고점 대비해서도 2022년도에 조정 국면 좀 제일 뭐랄까요 윈터 구간이었는데 그때는 20년도 21년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뭐 95% 많이 빠진 거는 99%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막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톨러런스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절을 빠질 때 손절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손절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팔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가 좀 잘 되어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어쨌든 그 재단 그리고 비탈릭 중심의 재단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제 기술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을 그 프로젝트의 팀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특정 산업군에 속해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산업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내부에서만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없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이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재무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인데 크립토 시장 내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체계적 위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기술 기업에 가까우니까 개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코인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코인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개별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없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코인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했다면은 지금은 뭔가 차별화되는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리스크 잘 알아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크립토 산업 내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크립토 산업 내에 전체 그 마켓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기인하는 사이클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4년 단위의 그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가장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켓 타이밍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제 샀느냐. 똑같은 비트코인, 똑같은 이더리움, 똑같은 솔라나를 사더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이 자산들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솔라나의 저점에서 샀으면은 22년도 저점, 뭐 FTX 파산하고 할 때 그때 샀으면은 지금 1년 반 만에 20배를 먹었거든요. 20배가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그럴 정도로 이 마켓 타이밍은 투자 성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프로젝트가 뭐 완전히 박살났을 때 어떤 뭐 그게 나중에 잘 될 걸로 알고 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사이클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이클이 뭐 어느 정도 과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구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MVRV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허리쯤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크립토 씬에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동일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하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22년도 하반기 구간이 많은 분들이 외면하던 좀 뭐랄까요 무릎 아래의 좀 많이 쌀 때의 어떤 상황이었고 현재는 허리쯤에 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갈 때는 그때부터는 욕심을 많이 부리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좀 이익 실현할 단계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을 잘 인지를 하고 현재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구간에 와 있는가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하고 하면 좋겠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알게 됐다 하면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코인 개코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시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코인이 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은 뭐 만 몇천 개 돼요.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만 몇천 개 그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코인들 상당수는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은 기술 기업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의 역사가 지금 이제 한 대략 15년 됐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난 5년에서 진짜 오래된 게 한 10년 정도가 안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조차도 16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뭐 대부분 5년 이내겠네요. 이렇게 나온 몇 년 안 된 기술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는 비단 이 크립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식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술 IT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거래가 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인류에 좀 더 도움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성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또 다른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대체가 되거든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대략적으로 한국에 뭐 2011년도쯤에 아이폰이 들어왔나요? 그때쯤부터 아마 한 10몇 년째 지금 여러 앱들을 다운받아서 쓰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앱들이 휴대폰에 깔려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앱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정도? 뭐 소위 말해 슈퍼 앱들. 그 앱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부 앱들을 제외하면 그 중간에 깔았던 그리고 지웠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많이 대체가 됐어요.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다 대체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알트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산업은 앞으로 우상향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데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여기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인프라입니다 어쩝니다 하는 그런 서비스들 대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 1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니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검색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아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다음이 이제 약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것이고 뭐 알타비스타든지 뭐 무슨 라이코스 뭐 이런 것들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뭐였죠? 뭐 10만이었나? 뭐 엠파스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하나의 기업들 뭐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프리첼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 기업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뭐 시총 상위권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5년 10년 뒤에 장투해가지고 이건 뭐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엄청난 성공을 하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구글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터 트리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퍼스트 무버의 이점도 있지만은 라스트 무버가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리는 거 있다는 거예요. 예, 판을 그냥 다 종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서비스들을 앞에 있던 서비스를 참고해 가지고 훨씬 더 압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 대체해 버릴지도 몰라요. 5년 뒤 10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트코인을 갖다가 무작정 장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트코인 중심이 제일 낫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여섯 번째는 사랑에 빠지면은 망한다. 조금 약간 표현이 좀 구어적인 표현인데 어떤 특정 그런 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면 망합니다. 이것 또한 뭐 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투자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업 너무 잘 되게 예전 같으면 뭐 고프로 같은 그런 기업들
팬덤이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좋아하고 원래 서핑하던 분이 만든 그런 액션캠이잖아요. 근데 고프로가 지금 영 재미가 없거든요. 예. 많은 그런 다른 서비스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은 망한다. 이거는 모든 투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크립토 시내도 보면은 특정 뭐 코인들이나 이런데 굉장한 팬덤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왜 내가 이것들을 좋아하고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논리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름의 또 투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도 참 재밌는 우리나라 재밌는 게 코인들 그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 보면은 코인들마다 방이 다 있어요. 뭐 이더리움 방, 솔라나 방, 뭐 무슨 뭐 정말 시총 한 뭐 몇십 위권 안에 있는 것들은 인원이 뭐 들어가 보면 몇십 명일지언정 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그 코인이 잘 될 얘기들만 하고 이제 뭐 안 될 얘기 하면은 강퇴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그냥 방에서 나가고 막 욕하면서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뭐 좀 감성적인 어떤 그 락인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서 분명히 접근을 했는데 감성적인 투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 성과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라. 예.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현금은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 갑옷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갑옷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갑옷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잠시 한눈을 판다거나 항상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 순간 1초, 2초 전부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때도 있고 또 마켓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시장에 어떤 크래시가 온다거나 변동성이 왔을 때 나는 좀 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심리가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금을 일부를 가져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장에 급격한 조정이 왔을 때도 조금 더 둔감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뭐 적어도 10%에서 20%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다. 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가져갔던 현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갖고 가봤자 이자도 별로 안 되는 거고. 현금이라는 게 뭐 꼭 원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화, 뭐 달러화, 뭐 위안화 분산해가지고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좀 시장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일부 현금을 가져가는 게 왜 매력적이냐면 우리가 버크셔 해더웨이의 워렌 버핏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갖고 S&P를 계속 그 아웃퍼폼을 해왔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더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금이 뭐 30에서 40%예요, 항상. 그럼 현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S&P를 그렇게 이기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성과에 있어가지고 현금을 일부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라. 그리고 시장이 정말 극단적인 조정이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오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현금이 없어요, 이미.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가 큰 조정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표정 관리하면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지 말고 자신감 가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목표 설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는 나는 언제쯤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얻기를 바란다. 혹은 뭐 사이클이 이쯤 성숙됐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MVRV 지표 같은 것들이 뭐
3.5나 혹은 4 정도 됐을 때 내가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파시라는 거죠.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 자금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하던 거를 뭔가 일부 운용을 해서 좀 요번에 좀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 됐다고 하면 그냥 미련 없이 파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해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 목표라는 건 어떻게 잘 팔까에 대한 목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이클은 내가 귀신같이 모든 거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가지 이 코인 투자의 기본 어떤 원칙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숙련된 투자자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일 겁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숙지를 하고 곱씹어 가면서 하시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사이클에나 제대로 본다라는 게 2번째 혹은 첫 번째 사이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